자, 이제 이 서울대학교 병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이 일반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음압격리 치료 중단을 허용한 것에 따른 것인데 서울대병원이 최초로 시행을 합니다. 이번 조치는 수술 직후 혹은 평소 앓고 있는 질환으로 퇴원이나 전원이 어려운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환자는 일반 병동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지만 일반 환자랑은 또 동선이 분리된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무증상 경증을 사회에서 이미 감염이 되어서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온 분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병동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대우가 지금 감염이 되었는데 서울대병원의 일반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거나 했는데 또는 감염이 되신 분을 수술을 했어요. 네. 감염이 되신 분을 수술을 했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감염이 안 됐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서울대병원에 있는데 간병인이나 의료진을 통해서 혹시 감염이 되면은 네. 이분들이 서울대병원에 있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병동을 비우고 이분들을 서울대학교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거죠. 코로나19 감염을 전담하는 전담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서 독감처럼 감염 환자와 비감염 환자가 같이 수용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간지대처럼 다소 어떤 전이 정도 위험성을 일부 인지하지만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 병원의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술을 했는데 이후에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됐다거나 또는 아주 위급한 환자가 감염 상태에서 수술이 됐다거나 할 때는 수술이 끝났다고 바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이렇게 전원 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용하겠다는 거고 이때 일반 환자들하고는 동선을 분리해서 병원 내에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안전하다. 또 운영을 해보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크다. 환자들에게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험이 덜하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점차 확대가 될 것 같고 또 네. 다른 병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게. 그러면서 이후에는 좀 더 완화된 쪽으로 가기 위한 첫 조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잘하는 조치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조치가 확대되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게 좀 완화가 된다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임산부 확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병원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병원들이 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입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임박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들이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확진된 임신부들이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제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0세부터 9세까지 소아들 중에서 네. 재택 치료 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다가 혹은 뭐 옮기자마자 네.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또 3건 정도가 네네.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최소한으로 하거나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임신부들이나 혹은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119 구급대와 그리고 병원 응급실과 그리고 병원 의료진 사이에 이제 핫라인들을 먼저 재구성해가지고 방금 언급한 이런 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분들을 받아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실이나 병원들을 네. 이제 미리 확보를 해서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이제 시간 지체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내놓은 한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처방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히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 관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못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오미크론 변이 응급 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다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지 않은 다른 응급 환자나 일반 환자들에게 전파가 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후의 소송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지 같은 것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 지침이 1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으로 그 환자를 살리려고 대처한 것이 오히려 병원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나중에 심각한 위험과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방역당국에 건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1급 감염병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앙의 지침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런 혼란이나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설대우 교수님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변이의 병독성이라든가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지침 개정이 중앙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설대우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 소아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부모님들이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네네. 실용적인 팁은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오미크론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된 동네 의원서 치료해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부 정책을 꼬집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확진 검사를 국민들이 직접 하는 자가 검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일반인이 해도 의료인이 한 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미크론 의심 증상이 있고 본인이 직접 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이 동네 병의원에서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코멘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윤 교수께서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한 한겨레에 이제 기고를 하셨습니다. 기고를 하셨는데 기고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우선은 핵심적으로 당신이 지적하신 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해서 4가지입니다. 4가지. 네. 그러는데 이제 앞쪽 부분에 이제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는 김윤 교수가 지금의 방역 정책, 그다음에 정부 대응, 또 오미크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는데 우선 이 김윤 교수의 인식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윤 교수가 제안한 4가지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김윤 교수께서 인식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오미크론 뒷북 대응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동의하기가 어렵냐 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뒤에 김윤 교수께서 주장한 1, 2,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상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상해지냐 하면 이거죠. 지금 엎질러진 물이 아니고 정부는 제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왜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거를 김윤 교수가 다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델타 때 우리가 지난 12월 델타 때는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고령층이 위험해질 때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이때 부스터샷을 접종하게 되면 항체가 많이 생기면서 델타를 막아줬다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어떻다고요? 몸에 항체가 높아도 델타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위중증은 막아주지만 감염을 막아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미크론이 되겠습니까? 가진 속성 때문에.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지금은 방역을 강화하든 방역을 완화하든 상관없이 오미크론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하면은 오미크론을 막고 정부가 잘 못하면 오미크론이 퍼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성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김윤 교수께서는 정부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윤 교수께서 1, 2, 3, 4를 말씀하셨는데 1, 2, 3, 4는 2, 3, 4, 둘째, 셋째, 넷째는 우리 방송에서 워낙 여러 번 원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 하나는 김윤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미크론 확진 검사를 국민 개개인들이 자가 검사 키트로 하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최지연 아나운서의 경우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6번, 7번을 해도 증상은 상당히 드러나는데도 음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가 진단 키트의 정확성 문제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는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질 때는 우리 겨울 독감에서 보는 것처럼 겨울 독감이 나타내는 증상이면은 충분한 것이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로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하자. 이거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당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은 당연하겠죠. 이거는 먹는 약을 처방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그 이외의 일반 국민은 자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확도의 문제도 있거니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점도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미크론 의심 증상이 있고 항원 신속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동네 병원 의원에서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당연히 동네 병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전문 병원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병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독감 시즌처럼 감염된 환자가 병의원을 찾아가는 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돼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동선이 겹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아닌 분들은 심지어 병원에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산모 응급 환자가 열이 나게 될 경우에는 산모들이 병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저는 100% 동의합니다. 동시에 당국이 맞게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강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의료인과 경찰, 소방인력, 병원 의료진 등과 같은 사회 필수 시설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에는 출근해서 환자를 보거나 자기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침을 개정해서 사회 필수 인력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증상 경증이더라도 쉴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상황에 맞도록 사회 필수 인력은 격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훨씬 완화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저는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윤 교수가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동시에 인식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의하시는 것도 있었고 동의 못하는 것도 있었고 강양구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윤 교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대목들 중에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특히 임신부나 응급 환자가 열이 나거나 오미크론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김윤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료 거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인도주의적인 처신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중앙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개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1급 감염병에 준해서 이 감염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완화된 감염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을 해줘야 현장에서 이런 혼선이 생겨서 응급 치료를 받으면 응급 처치를 받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이제 안타깝게도 보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의료인이나 경찰이나 소방 같은 사회 필수 인력 같은 경우는 확진이 되더라도 본인의 몸 상태가 경증이거나 혹은 증상이 없는 가볍게 앓는 수준이면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방역 당국에서 지침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아까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소아 감염내과 의사들과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특보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뭐 손자 손녀들이나 혹은 아이들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또 최근에 또 이 소아 영유아 사망권도 한 3건 정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실 건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사망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아 청소년들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나 혹은 사망자 발생 비율을 놓고 보면 성인 특히 60세 이상의 고위험군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 아이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 대부분 다 증상도 없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어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약간 걱정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걱정해야 될 경우가 있냐면 아이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기저질환이냐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아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BMI가 130 이상의 소아 비만인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세부터 17세의 경우에는 설대 교수님이나 저도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소아 비만이거나 소아 당뇨, 소아 비만은 기준이 BMI 130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태를 훨씬 더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 같은데 갑자기 열이 난다. 네. 갑자기 열이 난다. 응급실 와서 입원하는 경우가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열은 열감기에 대응하듯이 대응하면은 괜찮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열제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하고 열감기에 준해서 대증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겨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열경련 단계가 오면 즉시 근처에 있는 코로나 병원이나 아니면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미크론으로 입원하는 소아들의 대부분은 후두염 때문에 입원을 합니다. 네. 후두라고 하는 이 상기도에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왜 후두염 때문에 입원을 하냐면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목이 붓는 것인데요. 소아들 경우에도 아주 소수의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후두염이 심해져가지고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두염이 심해지면 왜 문제냐면은 아이도 힘들어하지만은 후두가 기도를 막아서 숨을 잘 못 쉬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몸의 산소 포화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두염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후두염은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이 못 쉬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호흡할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 아이는 뭔가 문제가 생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근처의 코로나 병원이나 혹은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잘 모니터링을 하고 케어를 하면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거의 최소한으로 0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저의 견해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입원한 소아 청소년들을
치료해 보는 소아 감염내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